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곳곳에 첫 번째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찬바람에 체감온도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만 여기 14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초겨울 날씨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추위 목요일 낮부터 점차 늘어지겠다고 하죠. 이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은행의 필요성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문화기다를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도내 이슈 중에서 오늘은 전국체전 강원도 결과 들어보도록 하죠. 10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동서 육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최근에 착수했고 올해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확정된 데 이어서 9개월 만에 진척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업비 약 5조 원을 투입해서 영월 삼척 구간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이 동서 육축을 잇는 마지막 구간으로 강원 남부권의 최대 수건 사업으로 강원 구간은 첫 사업을 뜨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김진태 강원도정의 첫 번째 인사 발표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사실상 도청 과장급 전원이 인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오후 조직 개편에 대한 후속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강원도는 기존의 총무행정관이 8년 만에 행정국으로 확대 개편돼 인사 조직 관리에 또 18개 시군의 협업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이 행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만은 하지만 또 자율성이 못지않게 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재정에 대한 필요성 중의 하나로 이 지방은행, 강원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또 의견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강원도은행의 필요성과 역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황규선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단장님 최근에 지방은행, 특히 이제 강원은행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강원은행을 비롯해서 지방은행, 지금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 개념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지방은행의 역할이나 필요성 크게 한 4가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그 역외 유출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 금융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지역 경제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점인데요. 네. 실제 규정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은 60%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보다 낮은 45%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 공급 확대에 지방은행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네. 또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당면 과제인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이제 맞물려서 그 특별자치도 시대의 안정적 경제 운영과 경제정책 분권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강원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통폐합이 된 거였죠?
예, 강원은행이 실제 1970년 4월달에 설립되어서 운영되어지다가요. 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년 9월에 당시 조은행이죠. 현재는 신한은행이고요. 네. 여기를 인수합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합병으로 강원은행이 없어진 것이 23년이 지난 것인데요. 그 이전과 그 이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통계 수치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지역 자금이 여기를 얼마나 빠져나갔는가 하는 여기 유출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지방은행 퇴출 전후 시기 예금 대출 비율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실제 97년도 말, 1997년 말을 보면은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이제 지역에서 대출된 비율이 112.4%였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올 7월 말 자료를 보면은 72.9%로 무려 39.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을 보면은 그 예금 대출 비율이 93.1%에서 103.7%로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역 자금이 지역 밖으로 많이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우리 지역 경제를 보면은 우리 지역 경제 주축이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도 상당히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또 다른 지역과 자료를 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출된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는 65.8%이고요. 지방은행이 현재 있는 6개 지역 평균을 보니까 79.8%입니다. 예. 근데 강원도는 38.9%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금에 비해서 대출 규모가 작다. 이것이 가장 그 단적인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인데, 하지만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대출 내준다는 것은 그 개인이나 또 기업이나 신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면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대출 비율이 적은 것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신용도 면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상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네. 다른 우리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네. 그쪽도 사정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격차 너무 크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방은행이 없어짐으로써 그런 악영향이 좀 큰 면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따져봐야 되겠는데, 뭐 제주는 제주은행이 있고요.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다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행이 없는 곳이 강원 말고 또 있나요? 예, 충청권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충청권이요. 예. 이 충청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방은행을 설립하겠다 이게 또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실제 충청권은 그것을 기회로 상당히 이제 활발히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강원도만 현재 이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김진태 지사의 또 공약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유치 아니었습니까? 이것과 좀 별개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 중앙은행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그 내용은 다른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다른 거겠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다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은행의 필요성은 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은행을 설립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제약도 많고 뭐 자본금이라든지 운영 경비라든지 이 출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 우리가 문제부터 지게 되는 문제점이 설립 자금 조성 문제인데요. 네. 그 법에 보면 법정 설립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인력 운영이나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점을 다 감안하면은 최소한 3천억 정도는 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점 설치해야죠, 인력 고용해야죠, 인프라 구축하고 그러면은 그 정도 들겠군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법의 대주주 출자 비율이 15%로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이 유력한 투자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강원도는 뭐 잘 아시지만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그런 금산 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도 좀 있고요. 네. 이런 점들이 지방은행 설립 시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좀 제약이 되고 있어서 투자자금 유치하는 데 좀 불리한 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지자체 차원에서 또 대주주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게 제한이 있죠.
현재 15%까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법안이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한 것이 뭐 은행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이제 조항의 한계가 딱 설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바꿀 여지는 없는 거죠. 지금 은행법 개정안 관련돼서 충청권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충청권의 여야 의원 두 분이 은행법 개정안을 실제 국회에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한 상태고 현재는 계류 중인데요. 아직은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특별자치도를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례 적용을 현재 개발 중인데 이 부분도 좀 여기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만일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은행 설립하는 내용을 특례에 좀 반영해갖고 네.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은행 설립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그만큼 은행의 재정의 안정성 또 건전성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또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네, 것들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또 제한을 풀어버리면은 도리어 은행의 부실화를 또 우리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 좀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있던 강원은행이 사라지게 된 이유도 당시 자기자본 비율 BIS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강구하면서 은행 설립을 준비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방은행의 필요성, 이 특별자치도 7번과 맞물려서 이 정책 분권과 함께 또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또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그리고 향후 전망, 설립 방안,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설립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 현재 볼 때는 이 도민이나 지역기업, 연구기업,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민주를 발행하는 이런 방안이 아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아직은 관계 당국이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난관과 함께 지방은행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관계 당국이라면 어떤 금융 당국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국입니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거는 확인된 게 없고요. 네. 요 관계당국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아하. 국회에 올라온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의견입니다. 예, 쉽지가 않겠네요. 현실적 문제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아직은 또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첫 번째 발자국을 디뎠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충청권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이 공조 체계를 좀 강화하면서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하고 네. 또 그걸 위해서 지역 역량을 좀 결집할 그럴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갖고 그런 구심 체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은행의 이 재정 건정성, 안정성을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연구원의 황규선 정책사업 통합지원단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명륜사회복지관이요 에어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캡
뽁뽁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 겨울철에 이 창가에 이 뽁뽁이 에어 케이블 부착하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이 뽁뽁이 프로젝트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뽁뽁이 이 에어 케이블 나눠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좀 추진 배경부터 알려주시죠. 네, 추운 겨울이 오면 창문에 일명 뽁뽁이 붙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일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 지원 사업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기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이미 지구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원주의 특산물인 복숭아 재배도 어려워질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는 무엇보다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돌봄 이웃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 돌봄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원주시와 명륜복지관, 한라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해서 13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관은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해 에어캡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난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환경보호에도 일조를 합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난방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네, 이 단열재 에어캡은 가성비가 좋은데요. 추운 창가에 에어캡을 붙이면 겨울철 실내 온도 2도에서 3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에어캡을 통해서 난방기 사용을 줄이고 화석에너지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최미정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뽁뽁이는 여기서 이제 2라는 게 숫자 2도를 말하는데요. 뽁뽁이는 아시다시피 가성비가 좋은 단열재이고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서 아쉽지만 잘 붙인다면 실내 온도 2도에서 3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 뽁뽁이를 붙이면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뽁뽁이는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도 붙인다는 것에서 이제 착안하게 되어 연초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기후위기의 민감도가 많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는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요. 선언, 릴레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로 서로 응원하고 돕자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캡의 효가 상당한데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부를 원하는 분들 신청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네, 복지관은 올해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천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에게 나눌 12,000여 장의 에어캡을 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기관과 단체의 신청도 받고 있고 이번 주부터 개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돌봄 이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한 우리 시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관과 단체 신청은 이번 주 21일까지 또 개인은 준비된 에어캡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륜사회복지관에 전화 신청하시거나 또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링크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미정 사회복지사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이미 종이컵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식사하러 오실 때 개인컵을 가지고 오시고 하는데요. 종이 없는 회의, 불필요한 PC 데이터 줄이기, 일회용품 없는 행사 지침 마련 등이 그렇습니다. 뽁뽁이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붙이고 기억되고 이미 1.1도가 올라간 뜨거운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시면 직접 신청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복지관 사업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어캡을 부착해서 난방비도 줄이고 또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 정말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또 개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전국체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강원도 선수단은 한 자릿수 순위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전국체전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13일에 전국체전이 폐막을 했습니다. 네네. 앞서 강원도 선수단 종합순위 한 자릿수 등위를 목표로 했었는데 좀 아쉽게 실패했네요. 네, 울산광역시 일대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6시에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 48개 종목에 선수 1,147명, 임원 282명 등 총 1,42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강원도는 금메달 61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93개를 획득하며 총득점 34,415점을 기록, 종합 11위에 올랐습니다. 폐막 하루 전인 지난 12일 한때 14위까지 내려갔다가 막판 스퍼트로 순위를 올렸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우승권 전력으로 분류됐던 구기 종목들의 전체적인 부진 속에 대회 초반 분위기는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종목인 육상 트랙 부분, 수영 경영 부분, 펜싱에서 단체 종목의 공백을 메우며 이전 대회였던 2019년 제100회 대회보다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기록면에서도 도선수단은 다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롤러 스프린트 1000m와 수영 남자 일반부 계영 400m, 육상 혼성 1600m 계주에서 각각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고 대회 신기록도 14개를 갈아치웠습니다. 다관왕도 다소 배출했습니다. 수영에서 강원 최고 김민준이 5관왕,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이 4관왕, 또 강원 최고 김영범이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배드민턴 쌍둥이 자매 김민성, 김민지 자매를 비롯해 수영 다이빙의 강민혁, 김진용, 육상 임찬호 등은 2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양희고 강원도 체육회장은 대회를 위해 지난 1년간 피와 땀으로 노력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밝히며 특히 강원체육을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배정하는데 이 구기를 비롯한 단체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좀 더 많은 점수를 또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구기 주로 이제 그 단체 종목이 많은데 여기에서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로군요. 자,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경우 황선우 선수 이번에 4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당초 목표가 5관왕 달성이었습니다만은 이 단체 종목에서 좀 약간 실패하면서 5관왕 달성 실패했어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전국체전 또 MVP 올랐군요. 네, 이번 대회에서 5관왕을 목표로 했던 황선우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남자 일반부 홍계영 400m에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홍계영은 배영, 평영, 저병, 자유형 순으로 레이스를 치르는 종목인데요. 폐막 당일이던 지난 13일 김우민, 최동열, 양재훈, 황선우가 나선 강원도청 수영팀은 3분 35초 1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올해 5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각 종목 국내 최강자인 이주호, 조성재, 문승호, 황선우가 합작한 3분 35초 26보다 0.14초 빠른 한국 신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5분여 뒤 강원도청 팀의 실격이 발표됐습니다. 이변 영자가 부정 출발을 한 것이 실격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황선우의 MVP 수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선우는 출입기자단의 MVP 투표에서 전체 52표 중 44표를 얻어 MVP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황선우는 MVP 3연패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연속 MVP를 수상한 선수가 없던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MVP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국체전 MVP는 2년 연속 수상이 최다 연속 수상 기록입니다. 5번으로 최다 MVP를 수상한 박태환도 3년 연속 수상은 없습니다. 황선우는 금메달을 기록한 개인 종목 2종목과 계영 2종목에서 한국 신기록 1개, 대회 신기록 3개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 전국체전에서 5번을 MVP 수상한 박태환 참 대단하군요. 네. 하지만 3번 연속은 없었다.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3년, 내년을 또 도전해 보게 된다는 것인데 특히 황선우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던 종목이 계영 400m였어요. 네. 또 강원 선발팀은 강원도청 수영팀이 나섰는데 국가대표팀이 아니고 단일팀이 이 신기록을 경신한 것, 이 수영사상 최초의 일이라고요? 네, 강원도청 수영팀이 단일팀으로는 최초로 400m 계영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계영 400m에 나선 천호연, 양재훈, 김우민, 황선우는 3분 15초 3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지난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황선우, 이유연, 김지훈, 김민준이 기록한 3분 15초 68을 0.29초 앞당긴 한국 신기록입니다. 국가대표팀이 아닌 단일팀이 400m 계영에서 한국 신기록을 경신한 것은 한국 수영 역사상 강원도청이 최초입니다. 이 기록이 더 대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국내 대회는 국제대회보다 기록을 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수심이 깊을수록 부력이 좋아서 기록이 향상되는데 국내에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국제 기준인 수심 3m의 수영장이 없습니다.
이번 대회가 열린 울산 문수 실내 수영장의 수심도 1.8m에 불과합니다. 황선우가 보유한 자유형 200m 한국 기록과 강원도청이 경신하기 전에 400m 계영 한국 기록이 모두 지난 6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강원도청의 한국 신기록 경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 강원도청 수영팀이 그냥 국가대표팀 하면 되겠군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국제대회에서 좀 더 좋은 또 성적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엔 필히 또 강원도 선수단 목표를 이루길 빌면서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